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원샷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인입니다. 매주 주말이 지나고 나면 이 지정학적인 갈등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는데요. 그 여파가 이 자산 가상 시장에도 그대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 또는 이 거품이 꺼질 것이다라는 이 이중적인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혼란의 한 가운데에서 명확한 시각으로 시장을 읽어오신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창희 작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가장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곧 4월이 오는데 이제 가상 자산 시장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잖아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인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이 법안 관련해서 첫인상이 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게 명확성 법안인데 지금 그 클래리티 액트 자체에 대한 그 첫인상보다 이게 지금 월가가 이제 제3자 이자 지급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거의 이제 제3자 이자 지급도 안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라는 그 상황이어서 그 상황을 보고 받은 느낌은 월가라는 이제 기존의 금융 기득권이 끝까지 혼자 독식하려고 하는구나. 주조이익이라는 걸.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혼자 다 헤쳐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그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가 왜 그러면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열광하는가를 한 번쯤 그 기존의 그 은행들이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규제 당국이 깊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화폐를 주조해서 화폐를 발행해서 이익을 보는 그 이제 미국을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세 가지 주체가 달러를 발행해서 이익을 나눠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 그러니까 재무부는 국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정부의 주조 이익이에요. 화폐를 발행하는 이익.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는 아주 싼 값에 돈을 파이낸싱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정부도 그렇게 저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데, 물론 이제 현실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국채보다 더 저리로 발행되는 국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미국은 그거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차이예요.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그리고 연준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이제 그 국채를 사줌으로써 화폐를 발행해서 국채를 사줌으로써 국채 이자 수익을 이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얻는 거예요. 4~5% 정도의 수익을. 그게 이제 연준의 이제 영업이익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월가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의 대형 은행들은 예대 마진이라는 그 달러를 발행한 그 번호화폐를 아주 저리로 빌려서 그거를 이제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주고 또는 기업이나 개인이 예금한 예금을 다시 이제 제3자에게 대출해주고 이자 그 중간에 이제 예대 마진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은 화폐를 발행하는 이 그러니까 세 개의 주체들은 모두 다 이익을 봐요. 재무부, 연준, 월가가 다 이익을 보잖아요. 이 이익을 다 합하면 이게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이제 주조 이익이 돼요. 달러를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주조 이익이 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이익을 본다면 누군가는 그 이익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저금리로 이제 국방비 등등에 쓸 수 있는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이익과 연준이 매년 4~5% 정도의 미국 국채 보유 자산 보유에 대한 이자 수익을 얻는다는 이익과 월가가 막대한 예대 마진을 얻는다는 이 달러 생태계의 주조 이익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익은 도대체 누구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이 이익은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저희도 달러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 시민권자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쓰는 셈이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달러를 써줄 때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이
미국 정부와 연준과 월가의 주조 이익이 돼요. 그러니까 세뇨리지라고 하는 그 주조 이익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 화폐 액면 가격과 생산 원가의 차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달러 들여서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하면 99달러가 미국의 주조이익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아주 단순화된 주조이익이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움켜쥐고 있으면서 그 취하는 주조이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익이에요. 근데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사용하면서 사용자 비용을 지불하는데 이 사용자 비용이 이 세계 주체의 주조이익을 이제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에 열광할까라는 건데 일단 화폐를 우리가 달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정한 우리가 지금 원화를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이 미국의 달러를 쓰고 있는 거는 그 국가와 이 화폐 사용자 간의 암묵적인 사회적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왜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화폐나 왜 LG전자나 아니면 한화가 발행하는 화폐를 안 쓰고 왜 국가가 발행하는 원화나 미국이 발행하는 달러를 쓸까? 왜 독점력을 인정해 줬을까? 왜 소금과 인삼과 담배처럼 왜 정부만이 그거를 발행할 수 있게끔 약속을 해줬을까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용자들의 사용자 비용이 가장 적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준 거거든요. 근데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나니까 그 화폐를 발행하는 그 발행 주체들이 이제는 독점적인 이익을 야금야금 챙기는 거죠. 예전에는 경쟁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눈치를 보면서 비용을 낮췄는데 네. 이제 달러도 독점적인 화폐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화가 국가가 발행하는 독점적인 화폐니까 독점적인 횡포를 부려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원화를 써가지고 만약에 증권 거래를 하게 되면 D+3일 이후에 판 주식을 받잖아요. 그럼 그 3일 동안 내 돈에 대한 이자는 누가 챙기는 건지. 뭐 은행권이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 증권사가 은행이 챙겨요. 내 돈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은행이 쉬는 그 주말에는 내가 아무런 금융활동 못 하잖아요. 계좌이체 정도만 네. 하는 거고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되게 불친절하잖아요. 공급자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달러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미국 재무부 연준 월가의 이 제3자가 막대하게 누린 지금 그 미국에서 가장 부자들이 월가의 부자들이고 재무부 공무원들도 다 연금 받고 잘 살고 있는 거고 연준의 이사들은 막대한 부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되게 부자란 얘기는 그들의 월급이나 연봉을 누가 지불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연봉보다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화폐를 쓰고 있는 이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지금. 근데 간단히 예를 들면은 세금 화폐를 사용하면서 세금 내죠. 근데 더 큰 사실 사용자 비용은 인플레이션이에요. 달러를 많이 발행하니까 물가가 비싸지고 지금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높아지고 있죠. 미국이 필요할 때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학적인 불안감을 조성해서 유가를 올려요. 그럼 우리는 예전에 1리터 그 휘발유를 1,000원 주고 사다가 2,000원 주고 사면 이제는 더 많은 달러를 지불해야 돼요. 더 많은 달러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걸로 또 사용자 비용이 지불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국의 지금 그 주조이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고 우리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있고 원화로 따지면 지금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거래를 할 수 있고 내 돈인데 자기네들이 묶어놓고 이자를 자기네들이 챙겨요. 근데 예전에는 대안이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아니면은 다른 돈을 유통시킬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쵸. 내가 어떤 화폐를 찍어가지고 만약 유통시키면 네이버가 내가 화폐 발행하겠다고 하면 아마 당장에 국세청에서 네이버 세무조사 들어갈 거예요. 예전에 그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미국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들어가면서 그냥 계획을 접었거든요. 그 어떤 나라든지 그 화폐 주조이익은 독점이익이니까 독점이익을 계속 누리려고 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대안이 생겼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그 달러를 사용하는 지금 사용자 비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금,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송금 환전할 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근데 빅테크들은 이 그 결제망에서 이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송금하고 환전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춘 이제
UI UX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하고 사용자 환경을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엄정한 의미의 주조 이익을 갖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이 우리가 지금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막대한 비용 중에 송금하고 환전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내가 300원의 비용을 낮춰줄 테니까 그 중에 100원을 나한테 주면은 서로 이익이지 않을까라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네. 결제를 간단하게 기술적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주고 당신이 나한테 100원을 주면 내가 300원의 비용을 줄여줄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나 원화의 사용자 비용을 기술적으로 낮춰주는 새로운 대안화폐죠. 새로운 대안화폐가 생겼어요. 네. 그렇다면 사람들은 예전에는 내가 국가와 사회적 계약을 통해서 당신이 가장 싼 화폐라는 공공재를 나에게 공급해 주니까 내가 원화와 달러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것들이 뒤에서 장난질을 야금야금 치는 거예요. 세금도 더 많이 걷고 더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자기네들은 주조이익을 챙기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때문에 내 그 구매력이 이제 조금씩 낮아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는 이게 사실은 9,500만 원이 돼요. 인플레이션이 5% 정도 된다고 하면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구매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와 내가 암묵적으로 계약을 하고 원화나 달러를 쓰고 있는데 이것들이 자꾸 비용을 높이니까 그렇다면 대안이 없었을 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원화와 달러를 쓰지만 이제는 기술력을 가진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이 컴퓨터 기술력을 가지고 사용자 비용을 줄여주는 화폐를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그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그 주조이익을 누리고 있는 은행, 중앙은행 그리고 정부는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전혀 이제 그 규제 기관들의 어떤 규제나 행정력이 없다면은 우리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이나 삼성전자가 제공해주는 화폐가 더 싸다면 그냥 그걸 쓰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막고 싶은 거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한국은행,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은 대규모 은행. 네, 대규모 은행들은 자기네들이 주조이익을 그동안 똑같이 누려왔는데 이거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예로 들어서 클래리티 법안을 예로 들면 제3자에게도 이자 지급을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활동 보상도 인센티브도 못 주게 하겠다라는 거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싸고 좋은 화폐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혼자 다 헤쳐먹겠다.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의적이고 악랄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미국의 월가 은행들도 굉장히 악의적이고 지금 제가 우리나라 디지털 그 시장법, 디지털 자산 시장법인가 그 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면밀히 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자산운용사를 포함시켜서 이제 그 예치금을 가지고 자산운용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에게 그 주조이익을 일부 나눠주자라고 했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지금 깡그리 다 무시되고 있죠. 다 그냥 기존의 은행들 중심으로 기존의 이제 주조이익을 누렸던 이제 기득권들을 중심으로 이제 한 법안들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 대안이 없었을 때는 계속 울며 겨자 먹기로 쓰지만 사람들은 내가 뭔가 대안이 보이는데 그걸 못 쓰게 하면 비교 대상이 없었을 때 모르겠으나 비교 대상이 있는데 그걸 못 쓰게 하면 사람들은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규제 당국에서 미국의 지금 월가 은행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대형 은행들도 왜 그들이 지금 비합리적으로 누렸던 왜 우리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예치하고 있으면서 그 이자 수익을 자기네들이 챙기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비용을 낮춰주거나 수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이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군요. 네, 작가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화폐 비용 자체가 점점 더 비싸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해 주시면서 이런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대안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왜 이렇게 시민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또 집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최근 이 스테이블 코인에서 수익을 금지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네네. 이자를 금지하는 건지 아니면 리워드 자체
예채를 주는 걸 좀 금지하는 건지 어떤 걸 그러니까 정확히 금지하는 걸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번 클래리티 법안에서 월가가 반대하고 있는 거는 제3자가 주는 행동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작년 7월달에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 상에 이미 그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가 이제 예치한 달러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받은 이제 달러 예치자들에 대한 달러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는 원래 금지돼 있어요. 예대 마진을 챙기는 거라고 그렇다면 은행에 준하는 또는 이제 은행에 해당되는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들은 은행에 이제 해당되는 사실상의 규제를 받기가 싫으니까 그렇다면 규제를 안 받는 대신에 그렇다면 이자 수익도 안 주겠다 받아들이겠다 해서 이제 작년에는 그게 통과가 됐었고 클래리티 액트에서는 서클이나 테더 같은 발행사가 아니라 그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소에 예치했을 때 또는 수탁기관에 수탁했을 때 그 스테이블 코인 예치금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보상을 지급하는 것까지 이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테더에 처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받을 때 100달러를 주고 100달러에 해당하는 테더를 받잖아요. 그 100달러에 대한 이자는 지금도 못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테더를 이제 100달러에 대한 테더를 내가 받아서 이 테더를 거래소에 예치해 놔요. 그러면 이 거래소에 예치해 놓은 이 테더에 대해서 지금은 보상을 주는데 코인베이스에서 네. 앞으로는 그것도 주면은 이게 이자 예대 마진하고 비슷해지는 거다. 그렇다면 코인베이스나 이제 바이낸스한테 그러면 니네 그렇게 해서 행동 보상을 줘서 만약에 이제 그 이용자들을 더 확보해서 수익을 챙길 거면 그러면 은행에 해당되는 규제를 다 받아라. 그러면 AML 같은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이나 KYC 같은 신분 인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고 들어와라. 그럼 사실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런 규제를 다 갖추고 들어와서 경쟁을 하려면 사실은 지금 혁신 기업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기술력으로 사용자 경험이나 사용자 환경을 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용자 환경이나 사용자 경험을 편하게 만든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문 한 방으로 딱 끝내버려야 이게 그 편한 토스 같은 거 지금 네. 내가 국민은행 들어가지고 하려고 하면 막 혈압 올라가거든요. 공인인증서 막 하라고 하지 이게 갑자기 버그가 나가지고 또 조금만 뭐 버벅거리면 다시 또 들어가서 또 뭐 아이디 패스워드 쳐야지 그러니까 혈압 올라가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내가 그냥 얼굴만 딱 들이밀면은 결제가 되는 이게 이제 기술로 사용자 환경을 높여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은 사실은 밑단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완화돼야 되는데 그거를 다 적용받고 하려면은 기존의 은행이지. 그러면 이제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그 빅테크들이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 규제를 다 받고 나면.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내가 은행 규제를 덜 받는 대신에 그렇다면 은행이 받고 있는 혜택도 좀 덜 받고 대신에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하게 하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지난번 이 지니어스 법안에서 벌써 이 달러 이자는 금지를 했다라는 부분들 언급해 주셨고요. 이번에 법안에서는 또 거래소에 예치했었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의 예치금에 대해서도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또 반대한다라는 것까지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런 규제들이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이 디파이 전반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실까요? 만약에 그 행동 보상에 대한 것까지도 이제 그 인센티브를 못 주게 한다면 디파이가 사실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을 수탁 받아서 그걸로 이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의 일부를 이제 수탁한 수탁자들에게 돌려주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그 제3자가 이제 그 보상도 못 하게끔 만약에 클래리티 액트가 규정이 된다면 디파이도 영향을 받겠죠. 그 똑같은 이제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기존의 디파이 업체들이나 지금 이제 거래소 제3자 수탁기관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동안은 내가 이제 수탁해 놓으면 이제 나에게 보상을 주니까 내가 수탁해 놓고 그 수탁받은 자산으로 이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해서 이제 이익을 창출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면 현재의 수익 구조는 이제 무의미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됐었을 땐 또 현재 수익 구조도 무의미해지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분명 미국이 이런 정책이랑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도 사실 따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규제를 만들고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기득권 중심으로 규제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 크레디트 액트가 만약에 지금 월가의 주장 이제 이해관계가 더 많이 반영돼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시장법 같은 이제 규제를 만들 때 굉장히 강력한 이제 레퍼런스가 될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자산운용을 통해서 수익금을 이용자들에게 돌려주자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하게 된다면 야, 미국도 그렇게 되면 이건 사실상 은행이다. 그러면 은행 규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똑같은 규제와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규제를 풀어줄 테니 그러면 어떻게 하자라든지 그러면 규제를 적용하면 또 다른 혜택을 준다든지 이게 이제 미국의 지금 은행들이 주장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한은행, 국민은행은 레퍼런스로 이용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미국이란 나라도 크레디트 액트에서 보니까 그러면 규제와 혜택을 이제 기브 앤 테이크로 동일하게 규제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그 지금 네이버나 만약에 카카오가 하려고 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준다면 니네도 은행인데 그래 은행이 받는 규제를 적용하자라거나 만약에 보상을 안 준다고 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규제의 어떤 사각지대를 제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로 계산을 해볼 거예요. 주고 받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 BP 그러니까 수익과 손해를 계산한 다음에 본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주장을 강력하게 하겠죠. 근데 미국 월가가 주장하는 게 대형 은행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회 제도가 미국이나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제 관성적으로도 그걸 따라서 할 가능성도 높고. 기본적으로 이 관성적으로 미국과 또 일본 시장을 좀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규제 강화 소식들이 좀 들려왔음에도 이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외에도. 그렇다면 이게 벌써 선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아예 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건지 작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금에 비해서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있을 때 금 가격은 이제 지지부진하거나 조금 떨어졌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다가 이제 회복 탄력성을 이제 좋게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 금에 쏠리는 자금이 이제 금으로 안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 자금들이 이제 다른 자산이나 이제 특히 이제 그거에 대칭 관계에 있는 어떤 비트코인의 어느 정도는 수요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유가 상승하고 한번 연관지어서 깊이 한번 그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유가가 올라갈 때 시장에서 이제 자금의 흐름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이제 페트로달러 체제에서는 달러 수요가 유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폭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가가 2배가 됐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산술적으로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달러라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2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각국에서 그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를 확보해야 돼요. 공장을 굴려야 되고 그렇죠. 이제 난방을 해야 되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가 지금 달러를 구하려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이럴 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나 정부가 달러를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금을 파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들과 함께 좀 엮어서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금에 들어가는 자산들이 또 타 자산으로 옮겨가는 그 와중에 비트코인에도 일부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김창희 작가님과 함께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알차고 풍부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4월 10일) 크립토 시그널의 김혜인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과 관련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47%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역시나 0.4% 상승세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슈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들어간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으로 통행료를 받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지나다니는 핵심 해상 통로인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원유 1배럴당 1달러 수준의 가상화폐 비용을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포인트가 바로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란이 단순히 비용을 받는 걸 넘어 이 통과 승인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즉 이건 단순한 통행료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확대 시도로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들 바로 결제 수단을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라는 점인데요. 이는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가 달러 대신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거래를 시도하고 있는 사례로서 이 비트코인이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이제는 실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나 국제 해상 질서가 이 자유 권칙을 흔들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이슈는 비트코인이 가격을 넘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연결된 자산으로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시장에서 블랙록의 스테이킹 ETF 수수료 구조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블랙록은 최근 이더리움 ETF인 ETHB를 출시하면서 이 스테이킹 보상에 대해서 18%의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연 0.25%의 운용 보수까지 부과가 되는 이중 수수료 구조인데요.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률은 약 2%대 중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수익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에 비해서 약 10%의 수수료를 작용하고 있고요. 이 블랙록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더리움 ETF는 비트코인 ETF와는 구조가 굉장히 다른데요. 이 스테이킹은 단순 보안관이 아니라 이 검증과 운영 그리고 보안 관리 여기에 보상 분명 등 이 복잡한 인프라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비용이 불가피하다라는 설명도 함께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향후 경쟁이 심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수수료가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과도한 인하가 오히려 보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수수료 경쟁과 안정성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을 찾느냐라는 부분들 현재 이더리움 이슈에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리플과 관련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리플의 전 CTO가 이 XRP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핵심은 XRP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포함해서 단순 결제를 넘어 금융 인프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전략인데요. 기존 XRP는 빠르고 저렴한 송금 가능이 강점이었다라면 여기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더해지면 이 탈중앙 금융이나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영역까지 이 확장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특히 코디우스와 인터레이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과 금융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상호 운영성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특정 네트워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스템을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구상인데요.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XRP는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적인 변화가 기관 자금 유입 그리고 실제 금융 서비스를 적용하는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발표는 XRP가 단순 송금 코인을 넘어 활용도가 확장되는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뉴스메타 차트를 활용해서 오늘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보 토탈 라인 차트를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된 약 370여 개 코인 가운데 시그널이 253개 그리고 RSI가 180개에서 상승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RSI는 단기적인 지표 그리고 시그널은 중장기적인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양 시장에서 절반 이상 상승 시그널이 들어와 있는 걸
보면요.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좋게 흘러갈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방향성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도미넌스 차트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59%를 차지하고 있고요. 테더가 7.56%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의 방향성 지표인 키포인트 스코어도 체크해 보면요. 현재 5.88%로 노란색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보여집니다. 현재 횡보하는 장이 연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라이브 키 스코어는 최근 1시간 동안의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현재 같이 노란색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두 시장 모두 다 횡보하는 장이 연출이 된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메타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정확한 가격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장 마지막 캔들이 71,600달러 선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이 L 시그널 발동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가장 고점까지 6%대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금은 좀 횡보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요. 핑크색 키분 라인 부근에서 캔들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RSI 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점을 기준으로 50점 이상이 매수 구간이고요. 50점 이하는 매도 구간인데요. 현재는 48점으로 매도 심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가격은 어디까지 놓고 보면 좋을지 지지 저항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캔들이 71,600달러 선에 있고요. 첫 번째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73,000달러까지 나타나 있다라는 부분, 최근 고점 부근이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하락하는 장세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지지선 7만 달러 초반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면 6만 5천 달러 선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유의하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장기 투자자분들께 적합한 키볼 스코어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초록색 선이 스코어고요. 선행하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현재 가격이 스코어 대비 과도하게 앞서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쉬어가는 장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투자할 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의 정확한 가격은 21,800달러 선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최근에 S 시그널 발동했습니다. 이어서 RSI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RSI 차트 50점을 기준으로 현재 41점 기록하면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매도 구간에 서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가격의 지지 저항선도 체크해 보면요. 현재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 S 시그널 발동 이후 가장 최고점 2,246달러가 첫 번째 저항선으로 나타나 있고요. 만약 이 선을 뚫고 넘어가게 됐었을 때는 2,269달러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저점 부근인 2,156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리플 시장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 나타났던 캔들이 1.34달러 선에 위치해 있고요. 가장 최근 이 초록색 L 시그널 발동 기점으로 가장 고점 부근이 생성이 됐습니다. 다만 현재는 조금 횡보하는 장세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RSI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리플의 RSI 차트 같은 경우에도 42점으로 현재 매도 심리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의 지지 저항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항선 1.36달러, 지난번 시그널 발동한 부분에 저항선이 연출이 되어 있고요.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1.32달러 선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흐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라이징 X에서는요, AI가 빠르게 시장을 분석하고 또 시그널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참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시그널의 김혜인이었습니다.